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3차 추경에 대해서 그 내용 좀 알아보고요. 또 팩트 체크도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외교 안보 라인 교체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잠깐만 우리 최백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외교안보 특보 임종석, 정의용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좀 매스컴에 많이 하마평에 올라서 예상이 됐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반문이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뭐 이 정부 들어와서 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지지를 많이 했지만 상당히 좀 다들 놀란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의원의 내정에 대해서는. 전 의원을 쓴 것에 대해서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절묘한 인사였다고 보는데요. 절묘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인사는 그러니까 사실 뭐 탕평이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제 2년 남았거든요. 예. 2년도 채 안 남았죠,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그 과제가요. 저는 이제 흔히 제 표현으로 이제 K경제하고 K평화라고 표현을 해요. K경제와 K평화.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경제를 소득수 성장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 소득수 성장의 양대축이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제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로 이제 또 이제 그 재포장됐지만은 하여간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가 201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그 기대를 업시켰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3차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정체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권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속이 타는 부분이 그렇죠. 저는 이 그 경제 혁신 성장 부분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제와 한반도 평화 두 가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반도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장애물이에요. 미국이라는 장애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반도 문제 사실은 그 주인은 그러니까 남북이 돼야 되는 건데, 남북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동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주인공 역할을 해왔다고요. 그렇죠. 한반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도 풀어지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복원시키기 위한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인사가 바로 그 복원시키기 위한 카드였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인영은 국회의원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제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어쨌든 간 기반을 좀 갖고 있고 등에 업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대협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초기 의장하면서 이제 상징적인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씨로 교체가 됐잖아요. 서훈 씨도 이제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대북전략실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왜 지북파죠. 북한을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는 통일 문제에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면 배치를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돌파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맡았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경제를 만약에 혁신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저는 그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과제라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자기 손에 흙탕물도 튀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헌신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 그냥 이 소위 말해서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그렇죠. 국민과 국가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바를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야지만이 자신의 정치 생명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인영 카드는 괜찮은 카드라고 봐요. 괜찮은 카드라고 보고요. 예. 자, 2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이제 경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고, 그러면 조만간에요. 뭐 경제 라인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좀 오래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경제 라인도 경제 라인이지만요. 예. 청와대 정책실이 사실은 문제예요. 아, 정책실이요? 예, 이 혁신 성장을 하려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 부서에 여러 이제 경제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기재부도 있지만은 뭐 산업자원부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뭐 국토건설부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 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종합적으로 이게 다 상호 관련돼 있어요. 혁신 성장이에요. 심지어 보건복지부도 관련돼 있고 교육부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게 청와대 정책실이에요. 지금 김상조 실장.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한테만 맡기게 되면은 관료들은 되게 뭐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내부 출신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인사 이동한 이제 관료들은요. 전임 정부에서 연속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 정책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새 정권의 철학이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청와대 정책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경제 라인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다음에 손볼 때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제가 분명히 기용이 될 것이다. 전화가 분명히 청와대에서 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기야 뭐 17명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그 당대표를 걷어차고 나오신 분인데 뭐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뭐 기재부 장관, 뭐 정책실장, 아니면 요즘 부동산 문제 하도 뜨거워서 국토부 장관 뭐 이런데 전화가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 헌신해야 된다면서요, 누구든 들어가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평생 30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우리 경제 사회의 근본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이제 저는 청와대 정책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개 개별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또 바라고 있으니까 좀 전화 오면은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3차 추경이 이제 예산 통과했고요. 이게 35조라는 역대급 규모. 이번 추경으로 한 890만 명 정도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이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이 있고 추가로 또 하는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3번을 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3번을 한 이제 이 총 금액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금액이 그게 이제 59조입니다. 59조 총 1, 2, 3차 추경 합해서. 합친 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1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요. 그 금액이 512조 3천억 원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3차 추경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지출하는 올해 총 지출액이요. 546조 9천억 분이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면요. 차이가 얼마냐면 34조 6천억 원이에요. 아니 지금 본 예산이 512조가 있었고 지금 추경 1, 2, 3차에서 59조 원 더하면은
한 570조 원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546조라고요. 왜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원래 이제 그러니까 지출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예. 줄인 거예요. 아, 원래 예산 조정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세출 조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붕괴 상태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사실 경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방어하겠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역대 최고로 이렇게 투입하는 이유도 그만큼 경제 붕괴가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한 59조 정도, 60조 가깝게 이렇게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한 34조 한 6천억 원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3차 추경한 규모보다도 안 돼요. 현재 지출한 것은요. 실질적으로 추경한 거는 예, 새롭게 그렇죠. 돈 들인 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어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충분치가 않다. 예.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국가 빚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국가 빚이 뭐 110조가 증가했더니 뭐 이런 언론들이 보게 되면 하여간 이렇게 쏟아내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할 때요, 지난해. 예. 지난해 편성할 때 그러니까는 그 국가 빚이요. 예. 국가 빚이 어느 정도 그랬었냐면은 65조 정도가 그러니까 이미 증가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미 지난해 말에 편성할 때 65조 빚이 있는 걸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 국가 부채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34조 2천억 원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추경을 5분이 안 증가했으니까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 편성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 건 한 34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그 정부가 초과세수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3년 동안에요. 예. 초과세수가 거치면서 그 세금 수입이 많이 거친 걸 가지고 국가 부채 많이 갚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는 오히려 국가 부채가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GDP 대비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긴축 재정을 했다고 이렇게 막 이제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뭐 39%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확장적인 재정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장적인 재정을 하려다 보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을 했던 거죠. 원래가요. 이미 적자 그래서 재정 거기에 한 편성하고. 65조 정도가 이미 그 당시 증가가 반영이 됐던 거예요. 순수하게 이번 코로나로 빚을 더 얻은 거는 35조. 34조밖에 안 된다. 예. 근데요, 인터넷 기사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뭐 재정 적자 어떡하냐, 국가 부채 어떡하냐 이런 기사들만 다 쭉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은요, 그게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일부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쓰고 또 나머지 일부 언론들은 그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해서 쓰는 기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일부는 의도적으로 쓴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의도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쫓아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요. 국가 부채하고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OECD하고 IMF가 쭉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했는데 OECD가 이제 회원국가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재정 적자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마이너스 3.9%예요. 예.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OECD 평균이 마이너스 11.1%입니다. 아이고. 네? 예. 미국이 마이너스 15%고요. 예. 일본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1.6, 거의 12% 가까워요. 이게 지금 적자 규모입니까? GDP 그렇죠, 대비? 적자 규모죠.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올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이너스 3.9%인데 대부분이 다 이제 마이너스 10%를 넘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가 34개 국가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낮은 거예요.
아, 저기 그렇습니까?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1.4%로 예상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있군요.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뭐 예.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1000만 정도도 안 되는 안 되는 나라라고요. 예. 사실은요. 예.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정을 걱정하고 지금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예.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예. 국가 부채도 보게 되면 34개 국가 중에서 저희가 뭐냐면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들어는 봤어요. 예. 거기 한 120만 정도뿐이 인구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낮아요. 43.5%가 올해 이제 된다는데 3차 추경까지 그 해가지고. GDP 대비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가 부채 예. 비율? 예, 예. 이것도 OECD 평균은 127%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단군일에 지금 뭐 최대적자니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을 오히려 겁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언론이 제대로 된 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이 국제사회 속에서 OECD에 그러니까 주로 그 회원 국가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경제 국가들인데 예. 이들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굉장히 동떨어지게 지금 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이렇게 좀 교수님이 지금 방송 출연 많이 하고 계신데 예. 더 많이 좀 출연하셔야 되겠어요. 좀 더 많이 알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적자 어떡하니 국가 빚이 어떡하니 지금 난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에서 적자 2등으로 제일 건전한 나라고 국가 부채도 2등이다. 제일 좋은 나라다. 예? 부채가 없는 나라다. 이거 우리랑 아닙니까?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은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예. 상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무 지금 재정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을 안 쓰게 되면은 예.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경제 3요소인가요? 뭐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주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나마 기업이나 가계보다는 정부가 살림살이가 제일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돈을 풀어서 가게나 기업을 좀 더 살리는데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좀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경제 논리적으로도요. 예.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예.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돈 쓴 만큼이요. 예. 최소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한 그러니까 1.0%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2.1%예요. 올해요. 예. 그러면 중국만큼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면요. 예. 우리나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성장률 최소한 6.5% 이상 나와요. 그러면 그 예.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우리가 강화시켜주게 되면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부채도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를 조금 늘리는 대신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 돼? 어떤 것을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가계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렇죠. 무슨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조만간에 저 청와대 전화 잘 받으시고요, 교수님. 예. 예, 교수님. 그만데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